사퇴설에 발칵한 혁신위원 여러 명이 계신데 그중에 일부 3명입니다. 3명이 사표를 던졌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얘기로 좀 여당에서 발칵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 혁신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인유한 위원장 등등이 일단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꺼냈거든요. 우선 인유한 위원장이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혁신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내용을 조정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혁신 의원들이 저는 솔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가 될지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정이 오지 않았다고 그럴까? 전라도 말로 가는 정이 와야 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인유한 위원장이 일단 혁신 내부 지금 냉담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그리고 뭐가 좀 가는 정이 와야 어느 정도 가죠. 이건 뭐에 답이 없습니까? 약간 불만 표시를 한 것 같죠? 그리고요. 지금 혁신위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위원도 어제 뭔가 얘기를 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2호 안건 중에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표현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혁신 안건으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송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송부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위원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요. 이게 어제 오후 상황이었는데요. 뭔가 혁신위가 지금 당 지도부 등등등의 압박을 하는 듯한 모양새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혁신위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좀 뭔가 좀 반응 좀 주세요. 이걸 촉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불거진 겁니다. 외부 영입 혁신위원 3분 지금 이름 나가고 있죠?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경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 중에. 우리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잘 유지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용뿐이다. 이미 결론 다 정해져 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발칵했다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러자 인유한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지 이 3명의 혁신위원을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당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요청 받아들이겠다 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에는요 혁신위 명의로 3명이 사의 표명, 인유한 위원장은 사의 표명을 들은 사실 없다. 그리고 혁신위 차원에서 3명이 사의 표명을 한 바 없다고 혁신위 이름으로 뭔가를 또 내놨습니다. 뭔가 해프닝으로 한 거죠 지금. 그런데요. 윤석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 이게 시간 끌기용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퇴를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시 그걸 수습하는 또 얘기가 나왔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끌기용 발언 특히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럼 이제 이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이든 다른 혁신위원장의 발언이든 나온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지도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경진 혁신위원의 발언을 보면 지도부 사퇴까지도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시간 끌기용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지도부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언급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적어도 언론 보도사에도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혁신위 내부에서 어떤 수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혁신위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어떤 진퇴 여부까지도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그 토론 과정상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혹시요 지도부 사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후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잖아요 지도부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퇴 소리 나왔는데 일단 지도부를 향해서 날라오는 비판 비난의 화살을 혁신위가 막아주면서 지도부가 좀 지나가게 시간 좀 벌게 해준다 이 의미 아닐까요? 근데 지금까지 혁신위가 한 4주 정도 됐는데요. 예. 출범한 지. 그동안 혁신위가 어떤 지도부를 향한 비난이나 예. 어떤 따가운 시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 대신 뭐 화살을 받아준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없었죠. 계속 지도부를 향해서 뭔가 혁신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했고 예. 첫 번째 사면 그 징계 해제 관련해서 넘어갔지만 두 번째부터는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많이 했었던 게 예. 혁신이 자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의 말은 전 말을 좀 다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상에서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명이 넘는 분이 계신데 요 안에서도 정리가 좀 안 된 분위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의 표명이 해프닝이 좀 벌어진 것 같다 이겁니까?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신데 지금 이게 뭐 내용 갈등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예견된 수순이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 이제 당내에 혁신위원들이 있고 또 외부에서 일종의 이제 혁신에 관한 조언을 주기 위해서 참여한 혁신위원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온도차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혁신위의 위상 또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혁신위원들 간에 이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뭐 지도부 중진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들의 용퇴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큰 틀에 공감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그게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혁신위의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예. 최고위에 전달하는 그 시점에 관한 이견이 있었다고 아까 브리핑이 뭐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죠. 그 토론 과정에 어쨌든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지도부가 1차적으로 어떤 뭐 희생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결단을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아마 이제 외부 혁신위원들이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이제 그런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이 혁신위원회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실을 김경진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을 혹시 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이런 거 처음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뭐 이런 그럴 분위기였던 가능성이 겁니까 그러면은? 높지요. 근데 이제 외부 혁신위원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던지겠다. 이뇨한 위원장이 수습을 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약간 이게 잠재된 이게 그런 그냥 이견일 이걸로 것 같고요. 수습이 될지는 아니 이를테면 다음 주에 예. 혁신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걸 갖다 최고위원회 제안을 했는데 예. 최고위원회가 수용을 안 하면 이를테면 당 지도부가 수용을 안 하면 저는 외부 혁신위원들 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가서 외부 혁신위원들뿐만 아니라 예. 혁신위원장도 진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걸 수용을 예. 안 하면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금 5호 혁신안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대사면이라고 얘기하는 1호 혁신안 이외에는 최고위원회 수용된 게 없어요.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에 인적 쇄신에 관한 내용인데 예.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혁신이 실패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요. 예. 그럼 결국 그 혁신위의 위기는 곧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대로 존속 가능하냐, 이게 존속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으로 당내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뭔가 안에서 불협화음 또는 내홍 또는 갈등, 뭔가 불편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둘러가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뭔가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조금씩 뭐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혁신이 제안 중에서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른바 중진 지도부 등등등 수도권으로 좀 오시죠. 이 제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혁신위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 또는 주류 인사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늘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혁신이는 늘 보면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혁신이가 당하고 또 같은 협의체가 아니라 독립된 이 기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니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의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양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맨날 질문을 받죠. 저 질문은 거의 똑같은 질문을 매일 받아요. 근데 답변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저런 취지의 답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 혁신이 요구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부, 중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분들이 불출마하시거나 수도권 출마 좀 하시죠. 이게 핵심 제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공식 제안으로 채택이 될 듯해요. 지금 예고된 거 보면. 네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서영주 부대변인 판단하시기에 이거 지도부나 이 중진 등등이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봐야죠. 김기현 지도부가요. 이거 저번에 보면 인현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난 부분들은 예. 인현 위원장이 시간을 준 거라니까요. 어. 결정을 해라. 어. 했는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시간이 꽤 갔는데. 그렇죠. 지금.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다시 뭐 주변 사람들이 추동해서 울산에 필요합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인현 혁신위원장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 참았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가 초심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뭔가 초심에서 내가 뭔가 이기 체제를 나에게 주면 혁신위를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하고 본인이 이기 체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좀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강서구 참패가 있었나? 시간이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다. 좀 버티면 되겠는데 혁신이 그 시간을 잘 버텨줬네.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룸을 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 하나 착오한 게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요. 혁신이가 만에 하나 지금 김기현 2기 체제를 정말 본인은 그냥 하나의 방어막으로만 쓴다면 예. 이거는 착오고요. 혁신이가 여기서 드랍이 되거나 간판을 내리면 예. 김기현 2기 체제는 문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미리 이전 위원장하고 만났던 그 시간 동안 결정을 해서 예. 질서 있게 영남 중진 의원들이 뭐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야 이거 변하는구나 하면서 혁신이 성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통보 방식으로 가서 외통수를 던졌을 때 거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봤자 예. 김기현 대표는 지금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시간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받아들일까인데.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떠밀리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 근데 김기현 2기 체제는 혁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떨어져 나가면 2기 체제는 무너져요. 같이 간다. 같이 그렇습니다. 무너진다.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앞서서는요, 이 당의 주류 인사 그리고 지도부의 얘기잖아요. 어떤 분위기를 제가 느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 한석이 공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뽑았습니다. 결정을 했죠. 어제거든요. 자, 그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130여일 앞두고 저와 함께 당을 이끌어 나갈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의미는 다음 화면에 소개돼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죠. 일단 원내대표,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새로 뽑힌 김석기 최고위원 일단 공통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울산, 윤재욱 원내대표 대구, 이만희 사무총장 경북 청도.
그다음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여기는 강원이죠. 근데 김석기 최고위원 경주입니다. 일단 영남권 인사가 지도부에 많이 있구나 탁 보이죠. 그리고요 또 작은 사진 내부는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찰 출신입니다. 자, 이른바 뭐 경찰 오비 이렇게 표현되죠. 이상희 교수님, 이 지도부 체제예요 지금요. 자, 이 지도부 체제 총선과 연관돼서 보면 중도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2030 세대에게 호소가 됩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윤재욱, 이만희, 예. 이철규, 김석규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 출신이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 중도를 확장한다거나 또는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씩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철규 의원은 같은 경찰이라도 예. 간부부생 출신이죠. 나머지 세 분은 경찰대 출신이고 예. 여기에 소위 이제 김기현 지도부 체제인데 예. 김기현 당대표는 판사 출신이에요. 예. 판사 출신인데 같은 경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 여기 이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할 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저는 당에 대한 인사는 어떤 인사를 하든지 그것이 메시지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총선 앞둔 상황에서는 예. 결국 화합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영남 TK 쪽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주안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을 두고 이것을 설명하자 그러면은 예. 자칫 오해하기가 쉽죠. 어떤 오해냐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등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낙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혁신이 뭐 안이 최고위에 올라오게 되면 의결을 또 해야 되고 여기에 예. 대한 정치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가 자신의 소위 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같은 경찰 출신인 같은 가까운 영남 출신. 영남 출신을 예. 최고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되는데 근데 혁신하고 이거하고 결부시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안 될 혁신이 더 되고 더 뭐 못할 혁신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경찰 뭐 설명할 때 영남권 인사가 확실히 많잖아요 지금요. 네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빼고는 다 영남권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인요한 혁신이가 이른바 그 수도권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최고위에 넘겨서 이거 채택해 주세요 요청했을 때 지도부에 결정권이 있는 지도부의 다수가 영남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과 해당이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혁신위가 안을 올리게 되면은 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혁신은 안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 혁신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칫 당 지도부의 어떤 사태라든가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인적 구성원이 영남으로 됐다 하더라도 오. 혁신위는 혁신 안에 혁신위의 혁신안은 예. 받아줄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예. 뭔가 뭐 돌을 던졌다 해서 그 강물이 바뀌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국힘은 혁신의 기로에 서 있고 그 물줄기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인적 구성이 편파적이고 편중된 인적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과 혁신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닥쳤다. 지금 이런 말씀도 아까 소영주 부대변인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뭔가 혁신이 발로 당이 요동을 치고 꿈틀대고 있고 뭔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 오늘 펼쳐져서 첫 번째 이슈로 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준비된 이슈에는 이분이 등장하는군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분. 근데 막상 이분은 저는 정치권 인사 아니거든요. 라고 하실 것 같은 그분 얘기입니다. 오늘 지역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제목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거 누구 보고 지금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이게 누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을 했거든요. 울산에서 이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저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이런 거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간 건데 여기서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네, 여의도 전제를 마지막에 했죠.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 거지 제가 알아서 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 최강욱 전 의원이 얼마 전에 SNS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을 했는데 특히 손가락으로 이걸 했어요. 이걸. 이 인용 표시까지 이건 보통 제스처가 아닌 것 같은데 서영주 부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답한다라는 예. 말에서는 한동훈 장관 참 솔직하지 못하구나, 비겁하구나. 그럼 안 물어봐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무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무행정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상의 공무원들의 여기서 그런 태도지요. 거 답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 얘기는 다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오해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작정하고 지금 민주당을 얘기하는데요. 대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를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봤을 때 대구, 대전, 울산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야당이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뱉습니다. 그것도 그러겠죠. 물어보니까 답했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답을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준비된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그 300명의 여의도 사투리와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안 좋다. 본인은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단 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는 여의도 사투리에 굉장히 큰 소질이 있는 분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다 멍청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여의도 사투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미 본인이 저 여의도 사투리 쓰기 시작한 여의도 사투리 거예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 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지도 않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죠. 옳지 않잖아요. 예. 5천만 국민이 과연 이게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본인이 얘기하는 5천만 국민이 바라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미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를 지적하면서 본인이 여의도 사투리에 능숙한 어떤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다. 예. 라는 점에서는 솔직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쌓여가면 예. 저는 국민들이 뭐 지지층한테는 환호를 받을 수 있죠. 예. 사이다다 뭐 기분 좋다 할 수 있지만 국민들 5천만 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예.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처신을 좀 올바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예상대로 저 서영주 부대변인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반응이 좋지 않군요. 역시. 그런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게 한두 번은 아니에요. 뭐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가지를 좀 묶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면들입니다.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거든요. 국회에서는 반박하지 않고 라디오 달려가서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봐도 대단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지금 묶어보니까 더 쏟아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한동훈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은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옵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화면 보세요. 지금 이런 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 중이라 2명이 또 딱 집어서 올라와 있어요. 저기 지금 뭐 보면 김태기 서울 고검장 출신 그리고 법무부 차관 전직입니다 지금. 그리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렇게 벌써 구체적인 인물이 후임이다 물망에 올랐다. 여기 지금 판단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박우석 전 의원님. 예. 후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연일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 때리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게. 정치권 등판이 코앞에 왔다. 이건 좀 확실해진 겁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것은 민주당에서 본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 뭔가 민주당과 이 논쟁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 얘기는 사실은 그 최강욱 전 의원의 그런 그러니까 막말. 저게 예. 무슨 법맹정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고 또 그 최강욱 의원의 그런 말이나 또 그와 관련된 지금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한동훈 장관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나 여권 내에서 잘한다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지가지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잘한다 그러니까 가지가지한다라고 또 받아치셨네요 지금. 예. 저럴 거면은요 예. 법무부 장관직을 빨리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아. 아니 그렇게 그 공직 수행에 있어서 뭐 엄격함을 한동훈 장관이 그 동안에 강조했고 요구해 왔는데 왜 본인한테는 저렇게 관대하죠? 남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저런 일에까지 저런 논평을 하고 다녔다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저는 뭐 국민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당도 일종의 이중잣대예요.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그 장관이 예. 더군다나 그것도 관료 출신의 장관이 예. 저런 언행을 보였다면은 지금의 여당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언론들도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기대를 받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본분을 벗어났습니다. 아. 저 정도면 선을 넘은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는 비교적 냉정하게 예. 자기 메시지에 선을 지키면서 이걸 유지해 왔는데 이게 근데 잘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그런지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울산을 방문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 방문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이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울산과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꺼내놨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뭐 국민에게 도움을 아니, 장관님이 조선업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우조선 해양 수사에서 합니다. 서울 나오면서 서울이 오늘 굉장히 추웠거든요. 울산은 따뜻하네요, 모든 게. 제가 오면서요, 이 책을 기차 안에서 2번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114페이지를 보면 허허벌판 백사장의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정부의 결단, 열심히 일했던 울산에 살았던 아니면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고 썼는데? 뭐 썼네. 제가 이거는 이벤트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는 안 먹고 간직했어요. 이상희 교수님 눈여겨보셨는데 일단 이번에도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환호도 하셨고요. 역시 울산 그리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요새 가는 곳마다 극찬을 하거든요. 그 지역을. 오늘 한 장관 이거 확실히 준비하고 뭔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 걸로 보이십니까? 참 우리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구, 울산 지방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약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냉대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환호를 하고 있고 아이돌 스타처럼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적합하고 또 지역민들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를 좀 준비하는 것 같죠? 그걸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비평을 하자 그러면 저걸 정치적 언어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언어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이든 정치적이든 떠나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울산에 가니까 당연히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서전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한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그러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가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한 자업자득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작년에 인선이 되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 자체가 사실상 한동훈 장관도 인정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고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워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예. 그 전기는 그 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발생이 되면서 이게 팬데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팬데믹을 영향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 정치적으로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징성과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인해서 민주당의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비판적인 잣대를 가진다? 글쎄요.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법무부 장관 후임 민선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언론에서 후임 장관 인선이 나오는 것은 언론의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 뭔가 감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민주당이 경계를 할 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저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투리 얘기도 또 했어요. 약간 다른 내용의 사투리 얘기를 꺼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늘 이렇게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이 일찍 끝나는 거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살면서 말이 빨라진 거지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말 좀 느리게 했었어요. 사투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전 정말 그 좋은데. 뭐 사투리 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뭐 본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자기가 어색해서 안 본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윤석 대변인 솔직하게 네. 이 정도면은 뭔가 작심을 한 걸로 보입니까? 네, 좀 그렇게 보이죠. 지난번 대구에서 3시간 동안 기차 안 타고 사인하고 그 이후로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두드러졌죠. 그럼 그때 그 시점이 변곡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로 원희룡 장관도 반응을 하잖아요.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그거를 않습니까? 나왔는데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뭐 경쟁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반응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행보를 두고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 또 언론의 관심에 따른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언론이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어떤 발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역대 많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범계, 추미애 이런 분들 지방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소년원에 가서 재소자한테 세배도 받았고요. 예. 박범계 장관은 뭐 광주, 목포 여기 스마일 센터 다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글쎄요 저런 말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가 왜 저러느냐,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라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영주 주실랍니까? 예,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중에 조금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약올르지 않아요. 그냥 빨리 광야로 들어와서 정치판의 쓴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와라. 뭐가 조금 눈에 거슬리냐면 반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칙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어떤 공직의 갑옷을 입고 누리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뭐 중공업에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잖아요. 법무부 장관 아니면 저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저런 의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치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신인이에요. 정치 신인이 전국을 돌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무슨 인기가 좋아서 전 국민이 가는 데마다 뭐 만세를 부르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도가 되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면 저런 특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특혜 속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본인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과 다르다. 그럼 빨리 그러니까 장관직을 버려라. 반칙하지 마시고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나서 전국을 돌면서 저렇게 신인 정치인 한동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광야, 이 정치판을 보면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서 쓴맛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거나 저쪽거나 좀 소영주 부대변은 좀 불편하신 것 같네요. 그거 장관을 그거 하면서 왜 저런 말 하고 다니세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약간 이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에 신당 얘기 참 많이 꺼내놓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인데 요새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 주제로 가봅니다. 주제가 제목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겁니까? 물음표네요. 내 마음을 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걸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예. 참여는 상수였기 때문에 예. 언제 그것을 이제 잘 써먹느냐의 음흠. 문제였을 텐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왔다. 너무 서두른 거 아닙니까? 좀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 취지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전 발언 들어보시죠.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님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한 달 새에 저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 처음 봤는데 약간 아마 뭐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뭐 견제도 했다가 뭐 환영도 경쟁심을 했다가 뭐 이런 느꼈다가 겁니까? 환영도 했다가 지금 볼 때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본인의 어떤 신당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식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진짜 이준석 대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본인도 모를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박원석 준의원님 예. 환영에서 견제로 바뀐 겁니까? 약간 말이 달라져 들리십니까 그렇게? 그런 점도 있겠지만 10월 17일 날 발언했을 때는 예. 아직 본인이 신당을 창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없었을 때고 그 신당이라는 게 예, 결심을 안 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확고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세상 모든 게 달라져 보여요. 본인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예, 겁니까?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는 환영이고 있고요. 지금은 견제인가요, 그럼?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굳이 뭐 조기의 갈등 관계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버거운데 예. 굳이 뭐 한동훈 장관까지 아직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안 한 분인데 전선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미리 전선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뼈 있는 견제는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퀴즈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벗어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퀴즈로 시작을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면 확장성이 없을 거다. 이런 견제구도 또 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아직 이제 정치에 등장해서 정치인 한동으로서 보여준 면모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게 분명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분명한 거는 당신하고 내가 싸울 생각은 없다. 이제 이 의사는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 그런 정치적 포지션에 서서 예. 정치를 한다면 뭐 그때는 이제 좀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정도 입장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예. 결국에 저러다가 회군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어요. 네,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군하기엔 이미 멀리 갔습니다. 다리가 이미 불타버렸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저런 얘기를 오늘 꺼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너무 빨랐다잖아요, 등판이. 근데 이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본인이 조언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도 좀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을 대선 주자로 예. 보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돈 안 받고 드립니다. 한동훈 하셨어요.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예. 것이 옳다. 예. 초등학교가 다닌 곳이 청주 정도야 된다는데 이거 청주 정도면 훌륭한 출마지죠.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춘천과 청주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봐서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춘천, 청주를 콕 찝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도 역시 이준석, 한동훈 두 인물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뭔가 연결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 2월 23일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때도 강남 배치니 뭐 얘기 나와가지고 뉴스킹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 측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은 너무 멋진 곳 아닙니까? 갑자기 춘천이 멋진 곳으로 급 마무리가 됐는데 이상희 교수님,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춘천, 청주를 왜 콕 집었을까요? 대구에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거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 꼭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뭔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의 영향력을 외소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외소해 예, 보이기.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뭐 저는 한동훈 장관과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 이건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하늘에 별이 하나가 있을 때 반짝거리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늘에 별이 두세 개가 되면 그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기와 충돌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 시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등판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등판 시기가 늦게 되면은 뭐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교통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 그리고 정치적 영향과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뭐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덜하게 되겠죠. 그만큼 한동훈 전 장관이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보수 전 진영에서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가졌던 이미지가 그 희소성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 뭐 소위 이야기해서 참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한동훈 장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 청주 얘기한 게 그 부분도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 한계를 접어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정치 위상을 한계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이라 저는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이것은 한 지역구에 머무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여기에 조크 위주로 설정 넘겼습니다만은 춘천 너무 멋진 곳이다.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성을 넘어서는 대중적 위상을 본인은 갖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상과 전국적인 지명도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한계성에 묶고는 그런 걸로 이게 위상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의도로 저는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춘천하고 청주에 계신 분들이 뭐요?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뭐 축소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혹시 하는 거 아니신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무튼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얘기 거의 매일 해요. 요즘에. 물론 이게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하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 질문을 들어오더라도 아직 뭐 현직 장관인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깊숙이 답을 해요. 네.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단순해 보면 즐기는 걸 수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법무장관 임명될 때부터 이분은 정치를 준비해 왔다는 게 이제 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불현듯이 갑자기 내가 정치로 나와야겠다 차출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1년 7개월이라는 동안 여의도의 민주당과 싸워오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수사해 오면서 본인의 정치의 업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본인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예. 사법부에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재판부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왔을 때는 이제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 출연은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예. 방문이 저는 촉발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TK를 흔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걸 기화로 시작해서 전국을 예. 휩쓸면서 나는 총선에 출마할 거라를 대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참을 이유가 없죠. 야당의 정치 행태도 법무부 장관인데 참지 못하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총선에 출마하시는 거 정치를 선택하는 거 다 찬성합니다. 박수 치고 빨리 나오시는데 예. 저기 안에서 저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옷을 입고 반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다시 또 한번. 마무리는 그걸로 하시네요. 아니, 반칙 그만하세요. 근데 너무 거슬리는 게요. 왜 그러냐면 예. 아닌 척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 자체를 예전에 박봉계 뭐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스럽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예.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활용해서 사전선거 운동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언행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30초만 할게요. 그 반칙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역을 갔는데 언론에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보실 거 아니고 진짜 반칙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데리고 가서 재소자들의 세배 받은 거예요. 소년원 계신 분들한테. 그게 반칙이지. 그러니까 지금 뭘 반칙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반칙이면 한동훈 장관도 반칙을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반칙 아닙니까? 아이 참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언론에 재소자한테 답을 세배를 하면서 이게 받습니까? 뭡니까? 갑자기 뭐 반칙 논쟁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시각이 민주당이 다르시다. 멍청하란 말을 한다는 게 예, 시각이 반칙의 다르다는 거 종류가 알겠어요. 달라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조언을 예. 드린 거예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이 이제 반칙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반칙이라는 사전적 용어 자체가 예. 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글쎄요. 룰을 이야기한다면 정치에 무슨 룰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이다. 이라고 본다 법무장관이죠.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솔직한 지금 현상 아니겠냐 이래 보는데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글쎄 룰을 위반했다 그러면 법무장관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가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룰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적 고뇌가 있다라고 본다고 그걸 전제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반응도 보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뭐 반칙으로 표현한다는 알겠습니다. 자체가 이사님 교수님 뭐 여기 정치 반칙 박원석 없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죠. 이제 링 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반칙 따지는 건 이상한데 예. 한동훈 장관이 글러브 끼고 링 위에 올라오시라는데 자꾸 관중석에서 물병을 던지잖아요. 링 안으로.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옷은 벗어놓고 글러브 끼고 링 위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물병 던지지 예.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체량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자꾸 물병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다 하셨죠? 말씀도. 갑자기 반칙 논쟁. 지금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거 자리 지키고 저기 다니는 게 이거였어요, 지금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한동훈 장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죠. 다음 화면에는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이 되는 신당,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건데,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 보면은요, 좋지 않게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48%입니다. 이게 전체 여론 평균을 삼은 게 4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다음 있습니다. 요거는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좋지 않게 본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 57%는 좋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양당의 대변인, 부대변인 두 분 의견 좀 들어봐야겠는데, 윤석 대변인, 네. 평균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요. 이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예. 국민들 뭐 정파를 막론하고 예.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에다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 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18% 정도만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민주당 계열 지지자분들은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예. 거기에 표를 찍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다면 표가 나올 곳은 저희 쪽 지지층일 여당 텐데. 지지층이면서도 지금 좋게 보는 18%로 지금 나와요, 숫자가.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10%가 넘기가 어렵죠. 득표율이. 10%대가 된다는 거죠. 그 저게 돼도. 오. 근데 그걸 또 보시면은 좋다고 좋게 본다지 지지한다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 답변이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그렇죠. 보느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당을 해서 만약에 번호를 부여받고 예. 실제 선거에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얼마를 득표할 것이냐, 저거에 한 반의 반 정도 나오리라고 봐요. 5% 수준도 잘 나오는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아까 다시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나온 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부정적인데 이분들은 보수가 분열되는 거 이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결국 표로 당선자가 나오는 건데 두 표를 합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어부지를 줄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예. 어떤 것을 표방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가 괴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본인이 나섬으로써 보수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역공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논리를 가다듬어야 할 예. 걸로 보입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번에는 아까 보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혹시 여당이 좀 분열하라 이걸 바라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첫 번째 전체 여론조사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건 너무나 이제 1차원적으로 판단하는 그냥 여론조사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전 대표잖아요. 예. 대표였고 결국은 현 정부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가짜 보수다, 내가 진짜 보수다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대로 보수가 가면은 괴멸할 것이다. 그러면은 본인이라도 씨앗을 담아서 보수를 지키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 쪽에서 많은 그 표를 주는 것들은 당연히 이건 선거 논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가지고 나오면 본인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되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표가 쪼개지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국민의힘이 양쪽 후보를 내면 표가 쪼개지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하기 때문에 찬성을 던지는 건 그래서 더 맞고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똑같은 반대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38%의 찬성이 있어요. 예. 48%의 부정이 있지만 예. 38%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전체를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체의 지지층을 35 반반이라 비율을 봤을 때도 예. 그러면은 38%면 거의 각 당의 지지율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받는 거예요. 찬성이.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양당의 극단 정치, 분열의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전체가 혐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당, 제3지대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런 바람이 있구나 정도는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신당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어요? 라는 질문에 70%까지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70%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50% 조금 넘어갔어야 했는데 벌써 70이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도 요즘에 종종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권 관련된 내용 좀 쭉 길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지금 민주당 사정도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른바 이제 막말 파문인데 이제 비상이 사실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당대표는 징계 반대했다. 최근에 징계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막말 관련 징계인데 여기를 반대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뜻일까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막말하는 거 이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불이익 줄 겁니다를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이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핵심은 그거 이른바 막말 정치인 공천 배제, 공천 불리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시키겠다, 선거 전에 막 이런 일 나오면,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나오면 그냥 의원직도 다 그만두라고 할 거다.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하고 좀 다르죠. 아, 다르다. 왜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민주당 내에 친명 진영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뭐 내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리 있는 행동이었고 바깥에서 보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과 윤리에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신분이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설화 이 부분을 물론 뭐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징계를 주는 거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민주당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야 되겠죠. 달라진 민주당.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징계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즉 총선에 대한 공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배제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반응이 나올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것 또한 뭔가 불씨가 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진정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최강욱 의원 발 막말 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 엄격히 다루고 이거 행동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오늘도 있었거든요. 일단 어제군요. 어제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단어 썼지만 굉장히 질책하는 거잖아요. 행동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뭐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혼자 이게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 들어보니까 정청래 최고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은 반대했다고 징계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이 밝힌 내용은 징계를 반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등장하신 분, 이른바 친명 인사라고 꼽히신 분인데 그 이분은 없는 말을 전한 겁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북치고 한쪽에서는 장구 치듯이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저 박시영 씨는 이제 강성 지지층 기반의 유튜브를 하는 분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정청래 최고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이재명 대표나 나는 사실은 반대했어라는 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또 부인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반대하면 징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최고위원들이 설사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도 만약 대표가 끝까지 이건 안 된다 징계라고 했으면 징계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저걸로 인해서 여론이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다만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너무했다. 거기 또 반발하는 목소리 지도부 비겁하다. 이런 반발하는 목소리를 다독이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 이용 설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이쪽도 좀 챙기고 이쪽도 챙기고 다 의식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윤석 대변인은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뭐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실제로 얘기했건 안 했건 간에 민주당의 서글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강성 지지층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당대표조차 정치 생명이 어려워진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시영이라는 분이 진실을 말했는지 그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가 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포획되어 있다. 이 상황을 민주당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최영주 부대변인, 뭐가 사실입니까? 뭐 사실은 일단은 패턴을 보면 알죠. 저는 뭐 박원석 의원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런 알리바이용으로 박시영 씨가 던져놓은 게 아닐까. 정청래 최고위원을 인용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 없는 사유들이 아까도 자료면에서 보셨잖아요. 의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고위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도 안 돼서 비상징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강성 지지층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계속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사인을 준다는 것은 이런 사회 통념이라든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과 좀 결별을 해야겠다. 아니면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시영 씨의 말이 조금 진실과는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싶어요. 저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발언은 왜 나오는 겁니까? 역시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죠. 이게? 강성 지지층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제 윤희석 대표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너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말들, 예. 올바른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도 태극기와 결별하는데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강성 지지층이 당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딸들도 거기에 휩싸여서 당이 우왕좌왕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예. 정말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별을 준비한 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서 알리바이도 좀 만들어내고 약간 당장의 별개인 것 급한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지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팬덤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저런 발언 나온 건요. 예. 고구마 2개를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안 먹으면 기분일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이게 가만있어 봐. 그게 무슨 기분입니까? 그러면은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건가요? 물을 한잔 해야 되는데 물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일모도원입니다. 해는 연여지고 발목은 잡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치 뭐 알리바이용이라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개딸들 뭐 특정 팬덤 정치를 저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결국 그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는 이 부분에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지금까지 말을 종합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박시영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징계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죠. 양쪽 다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론 좀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팬덤과 결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어요. 그게 합리적 팬덤을 늘 보여가야 가야 예. 됩니다. 근데 비합리적 팬덤들이 있으면 걷어내야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이 기만하다니요. 공천의 자격심사의 기준에 시스템으로 넣었는데 어떻게 기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속인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넣어버리면요. 공장처럼요. 알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강하게 하고 국민을 있다는 걸 좀 속인다는 강조해 말은 주셨어요, 지금. 조금은 좀 사실과 다르다.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남았어요, 이 주제.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오늘 아까 봤을 때 앞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주겠다까지 나온 배경이 어제 오후에 터졌거든요, 지금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두둔을 아주 대놓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현 정권에 있는 이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의 그 사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또 사과할지 모르고 반성할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왜 욕을 못합니까? 그럼 앙컷 발언이 그게 못할 말입니까? 해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분위기에 아이고야 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그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걸 아실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본인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시죠. 바로 또 반응이 나왔네요. 지금 이 논란에 발언했던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 국민께 심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부원장직 내놓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드는 질문이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남영희 부원장 등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발언, 그리고 저런 일서보다 오히려 이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원내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 상황 보면 어떤 조직도 만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총선 때라고 이게 자중이 되거나 자제가 되거나 단속이 되거나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좀 막말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총선 시즌을 앞두고서 당내에 굉장한 그 리스크, 위험 요인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을 계기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당내의 규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MBN 방송 같은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성 유튜브 정치의 폐해입니다. 그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댓글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강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해서 호응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환호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일정하게는 이제 동조화되거나 취하면서 저런 발언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철 앞두고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당내 후보자들이나 저런 유튜브를 못 나가도록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런 비슷한 조치 취했어요. 그런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민주당의 그 외곽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들이 도움이 되는 점들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당내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수박이 어쩌니 이런 식의 당내 갈등이나 분란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용도로 작용을 하거나 이번처럼 당내 정치인이 저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걸 옹호하는 이런 어떤 통로가 되거나 이건 이제 이 민주당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 정치인들이 자꾸 저런 데 나가가지고 그 실시간 반응에 취해서 또 다른 막말을 저기서 쏟아내게 되면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뭐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만 저 정도 이제 발언은 나중에 공천심사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막말 파문으로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했는데 또 이게 뭐가 또 꼬리를 물면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어졌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분 뒤늦게 이런 목소리가 어제 며칠 됐네요.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 현장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그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유럽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3사람. 그러니까 왜 출장을 거기만 갔어요? 이거 보니까요. 그 위에 알려진 거는 이 기후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3분만 출장을 갔다 왔다 그래요. 일반 위원들은 뺀 거죠. 이게 8월인가요? 뭐 좀 지났어요, 꽤. 근데 그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뒤늦게 따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빼놓고 뭐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섭섭하다는 취지잖아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빼놓고 가신 분들이 문제입니까? 이걸 저 국회 저 특위 자리에서 따지는 분이 문제입니까? 저도 땀이 나네요. 질문 받고 땀이 나신다는데 지금. 땀이 나는데. 참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뭐 누구 여기에서 제가 누가 잘했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국회 특위 운영을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이 이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안 알려줬다고 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다 남는 아니, 따로 특위에서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작정하고요. 남고 영상 다 남아요. 저거 그렇죠. 지금. 작정하고 그런데 이제 예. 이건 뭐 여야 다른 당이라고 해서 비판할 거 우리 당에서 비판하는 거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매너인데요. 그런데 이 기후특위 위원장이 김종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같은 정당 그렇죠. 소속이시네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께서 왜 화가 났는지, 왜 나를 출장에 안 데리고 가서 화가 난 건지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짬짬이로 누구 간 거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냐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김종우 위원장과 이수진 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연 이게 옳은가? 보기 좋아? 왜 나만 위원만 빼놓고 간사하고 위원장만 출장을 갔어? 이걸 따지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게 핵심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위원장실에 몰래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유희석 때문에 짧게 이게 사실은 왜 주목을 받았냐면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늘 뒤탈이 난 경우가 많아요. 가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일정표 한번 봅시다. 딱 보면 일은 거의 없고 외유나 관광 코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중간.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서 하니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사적으로 해도 부적절할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 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서 소위 말해 팀킬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수진 의원이라면, 이수진이라는 분이 2명 있죠. 지역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발언하시는 그 어떤 그 관점이나 이 방향이 일상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그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영상 다시 보는 건 좀 불쾌하게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수진 의원이 그 짬짬이로 갔다는 그 멤버에 포함해서 본인이 출장을 갔다 오셨다면은 아무 얘기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리고 짬짬이가 뭡니까? 국회에서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김종우 기후특위 위원장이 땀이 난다 지금 그 얘기도 너무 땀이 나.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동시에 소영주 부대변인도 이 질문을 받고 땀이 나셨다 그러거든요. 조금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는 표현 반응을 좀 보셨습니다. 자, 현재 시각 지금 보니까요 오후 6시 34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잠깐 좀 뭐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나왔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가장 최정예 선발이잖아요. 우리가 국가대표 월드컵을 지금 대비하는 그 팀의 주전 선수인 황의조 선수. 요즘에 이른바 사생활 동영상 촬영 논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발칵한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논란까지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가 좀 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좀 피해자 측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했고, 이게 좀 여러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처음에 누가 어떻게 폭로가 된 거냐, 뭐 이게 뭐 폭로한 거냐, 해킹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복잡한데, 그런데요, 이게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황의조 선수는 피의자 신분이 됐거든요, 이 건으로. 근데 국가대표를 계속 이 A매치 경기에 뛰는 게 맞는가, 이 적합성 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대표 감독 클린스만 감독 얘기 며칠 전에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Yeah, no, Wejo is a fixed plan for us. He's our player, and unless nothing is proven to the case, it's speculations. And I live since 40 years in the football world with speculations and with
with comments like maybe and probably or whatever.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Joe. He's part of our team. He's a fantastic. 일단은 모르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아직 확실한 거 없지 않아요? 이 취지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지금까지 상황 정리가 된 건데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1일 불법 촬영 피해자라고 하신 분의 입장문이 공개가 됐고요. 그때 월드컵 예선 중국전 교체 출연했죠. 그리고 경기 끝난 뒤에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이제 자기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국내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피의자 입건 상태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좀 전화 연결 좀 해보겠는데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궁금한 거는요. 현재 불거진 논란, 이게 파생된 논란인데 국가대표 경기 출전이 이게 적합한가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네. 피의자 신분인 국가대표 선수가 A매치 경기 계속 출전하는 거 이거 축구협회 관련 규정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축구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계에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대표팀 경기에 뛴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를 본다면 사생활 문제로 조사를 받았던 배구 정지석 선수의 경우에는 관련 폭로가 이어지자마자 소속팀 결정에 따라서 즉시 훈련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고요. 이때 대한체육회가 1년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서 1년간 국가대표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인 안우진 선수나 배구의 이다영, 이재영 자매도 학폭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대표팀에 아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대표팀 선발과 출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예,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셨었잖아요. 규정이요.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은 있긴 합니다만 예.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라면 사법 판결이나 상벌위원회 성격의 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확정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대표팀 징계나 결격 사유를 담은 현재의 운영 규정을 보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이런 징계가 내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피의자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좀 클린스만 감독의 아까 대응 영상을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뭐 관건은 축구협회 대응인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왜 황의조 선수 논란이 있는 걸 알았을 텐데 출전을 시킨 거는 글쎄요, 어떤 파장 이런 걸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만 감독은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죠. 근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다. 그래서 나는 출전을 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고 조금 전에 인터뷰 영상으로도 나왔었는데 본인이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이슈와 추측, 사건을 접하며 살았지만 무엇인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긴 한데 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제 중국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1월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A매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손발을 맞출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상 속에 있는 선수와 전력을 최대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도 기용을 했을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럼 황의조 선수만 좀 예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허위 봉사활동 논란이 있었던 장현수 선수가 6일 만에 국가대표 영구 그러니까 그 영구적으로 자격을 발탁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황의조 선수만 이렇게 관대하냐 이렇게 보실 텐데 이제 앞에 규정으로 봤을 때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이 있은 직후에 바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제 생각에도 황의조 선수의 경우에는 좀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감독이 혐의 확정 전까지는 본인이 선발하고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또 이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축구협회가 선수 보호에 대한 시선과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에 대한 의식의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 황의조 선수 논란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도 갑자기 불똥이 튀었는데 SNS에 황의조 선수하고 같이 있는 뭐 사진 이런 거 올렸다가 뭐 문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지금
조만간 입장을 아마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축구협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축구협회는 지금 일단은 크리스만 감독과의 생각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선수가 물론 법적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예. 엄청난 추문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걸 무죄 추정 원칙을 근거로 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선발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결론이 날 때까지 국가대표로 뛰는 것을 좀 보류하거나 이런 논란이 일게 한 데 대한 자숙의 시간을 좀 선수에게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축구협회나 크리스만 감독도 예. 이 정도로 논란이 커져가는 걸 지금 감지하고 있을 테니까 예. 우리가 1월에 다시 대표팀이 모입니다. 중요한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명단을 선발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국가대표팀에 뛰지 못할 경우는 우리 팀의 전력상 큰 차질이 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공격진은 역대 최강이거든요. 예. 황의조 선수 한 명 빠진다고 지금으로서는 흔들릴 전력은 아니에요. 황의조 선수 대신 오연규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었어요. 중국전 같은 경우도. 예. 또 중국전을 봐도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상태였는데 굳이 왜 황의조 선수를 그렇습니다. 논란 있는 선수를 출전시킬까 예.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대목이 무척 아쉽기 때문에 크리스만 감독이나 축구협회는 이 황의조 선수의 공백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영규 선수를 좀 더 주전으로 키운다든지 백업으로 키운다든지 예. 다른 선수들의 기용을 통해서 K리거들을 더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전력 차질 없다. 바로 뭐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화면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전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의자 입건까지 됐는데 뭐 황의조 막 이런 제목인데 과거에 장현수 선수 병역 특례 허위봉사 이거 논란이 됐을 때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음주 파문 선수들 대국민사가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이른바 여러 가지 배구 선수 데이트 폭력 논란 이런 거 있었을 때 1년 자격정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전례가. 여기서 OX 팻말을 아까부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드린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쯤 상황이 됐어요. 황의조 선수 최소한 국가대표 팀에서는 출전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O.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면 X를 골라주세요. 그러시고 전원 없네요. 전원. 그러면 한 분만 좀 들어볼까요? 누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이성희 교수님? 일단 뭐 제가 축구인이라고 소개를 아까 해달라고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축구인 이상희 교수님.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30년 조기 축구 인생.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 축구 대표팀엔 제외해야 된다. 제외해야죠. 동네 조기 축구에 가도요 선수 탈퇴와 가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은 예. 탈퇴하는 조항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꼭 굳이 뭐 동네 조기 축구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운동은 할 수 있죠. 운동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태국 마크를 달고 안 달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크리스만 감독이 이야기한 얘기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 우리가 축구 대표팀이 무조건 나와서 상대 국가에게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극 마크를 단다는 그 자긍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를 신뢰하고 그 선수의 자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태극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적어도 도덕성, 윤리성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태극 마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영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건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원 지금 최소한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출전 정지를 좀 시켜야 된다. 이 의견 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영상으로 돼 있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이 정찰위성 쐈고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그 와중에 9.19 군사합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로 보이는데 북한 이 김정은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네. 김정은 패밀리가 축하 잔치를 벌였다고 돼 있어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참가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소리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티셔츠 그림 좀 볼까요? 저런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입죠? 아, 나타라고 써 있죠. 이게 북한 무슨 이 단체를 나사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아, 이거 거의 비슷한데요. 나사 로고 표절하고. 저 축하 파티 저렇게 반팔을 입고 또 그 과학자들을 다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서 러시아 얘기를 좀 하거든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또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찰위성 북한이 성공한 거는 러시아 기술인데 그 러시아가 도와준 거는 우리가 러시아 적대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작점의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북한에다 기술을 넘겨준 러시아를 규탄해야지 왜 그걸 우리 정부에다가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드는 건데 어느 국민이 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러시아가 잘못한 거지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 싶습니다. 송영주 부대변인. 네, 이제 이건 외교에 대한 태도를 얘기한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한반도의 남북의 대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끊임없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관계를 맺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쪽, 미국과 일본만 친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갈라치기 하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러시아도 그동안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어도요.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그걸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물꼬를 제공했다라는 평 같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다. 아무튼 얘기가 나서 또 이렇게 서로 또 약간 신경전을 보이세요. 표정이 오늘 또 신경전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화면 좀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 오늘도 또 먹통이 됐어요. 아,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난 17일 공무원 행정 전상만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입사 이거 마비됐잖아요. 이거 4일 만에 정사가 됐는데 아직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그리고요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 일시 장애 발생 그리고 어제는 조달청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가 접속 불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앱 장애입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연속해서? 근데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보도자료를 이렇게 읽으면 전문가들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봐서 일단은 뭐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사실 그동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전산망 오류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고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 완전 체면국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들이 보기에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하기 딱 그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무슨 카카오라든지 이런 전산망 오류가 있었을 때 정부가 강하게 질책을 했고 관련 기업들이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책 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4번째나 이런 정부 전산망의 오류가 생겼는데 이게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좀 아까 차관이 나와서 브리핑도 했는데 정작 장관께서는 물론 그것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순방동행이죠. 예, 지금 순방동행을 가 계세요. 근데 이게 주무부처 장관이 이게 국민들의 이렇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행정 전산망 오류가 거듭해서 이렇게 나고 있는데 순방도 중요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뭔가 이게 업무 지시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못 받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제대로 된 원인이 뭔지 이 진단도 안 나와 있고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든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밝히고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을 내놔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자랑하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분야 아닙니까? 특히 행정정전망이라는 게. 근데 이러면은 이게 앞으로 과연 정부를 믿고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몰라요. 초기에 구축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들어온 건지 뭐 때문인 건지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